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런 곳들의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은요, 달러화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감이 조금 풀렸는지 달러원 환율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서 LTV, DTI 같은 대출 규제 풀었죠. 그런데 이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기보다는요, 학자금 같은 생활자금으로 쓰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 효과는 없고요.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늘었는데요.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소득보장 역할을 잘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가입, 또 운용, 지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문제들 다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풀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현대차 산타페, 쌍용차 코란도의 연비 과장에 대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그거는 별도로 소비자들은 연비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모바일 결제와 계좌이체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카카오톡과 밴드, IT 기업들이잖아요. 이곳들이 어떻게 또 금융업을 하게 될지 이것이 미칠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나눌수록 착한 마음 전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쥐고 흔든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플러스 8.27포인트 플러스로 끝났고요. 2039.37로 끝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좀 해소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부터 플러스 시작을 했었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줄어들면서 장 후반 쪽에 들어가지고는 플러스가 상당히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2.06포인트 올랐습니다. 546.30으로 끝났는데요.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320억 정도, 그다음 코스닥에서 한 22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오늘 양쪽 다 거래소에서 한 156억,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한 130억 정도 매도를 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게 딱히 강하다라는 모습은 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도 지수로서는 조금 방어한 모습인데 네. 역할을 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게? 대형주들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를 지켰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켜줘서 그나마 이제 플러스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 우리 이제 금통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통위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다 아시는 것처럼 25bp 인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건 이미 시장 금리라든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향후에 있어서 이제 그거 이상 더 내리느냐, 예를 들어서 네. 50bp 내리느냐, 아니면 25bp를 내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여지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향후에 주가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다고 한다면 기존과처럼 금융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쪽이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는 조금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쪽이라든지 여타 예. 어떤 다른 섹터 쪽에서 종목군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그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뭐 장중에 뭐 이상한 루머도 좀 돌기도 했었지만 어찌됐든 삼성그룹 후계구도 관련된 얘기가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특색이라면 뭐 SK CNC 같은 경우 또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처럼 그동안 후계구도 관련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신경제팀 출범하면서 이제 배당 쪽이 자꾸 예당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전장에 강하게 치고 나가다가 오후장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부분도 뭐 조금 특이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그러면은 뭐 실적 확인을 좀 해야지 다시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이제 게임주들은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실적 자체가 이어질 수 있는가 여부인데 네. 워낙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군요. 더 유지할 수 네. 있다라는 쪽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고 아니다 뭐 어느 정도 너무 왔다라고 이제 보는 쪽은 이제 팔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장중 갭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당장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난주 이제 중반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사실 우리 내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경제팀에서 경기 부양 조치를 아주 강하게 할 것이라는 그렇죠. 어떤 기대감이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주 중반 이후에 시장을 끌어내린 건 외적 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라크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급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게 이제 지난 네. 주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주중반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지난 8일날 나온 것처럼 중국의 수출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네. 13일날 나올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14일날 나올 우리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관련된 문제 이런 걸 섞어서 보다 보면 일단 이번 주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슈, 금리 인하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네. 성급하게 팔거나 사다 보면 좀 역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튈지 잘 모르니까 결과를 봐야겠죠. 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을 너무 잘 내다 보면은 잘못 낸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돌려받는 일이 좀 쉬워진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좀 많이 냈을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이제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인데요. 네. 이게 이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만든 세법 개정안에 경정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그러는데요. 네. 경정 청구권이라는 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또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이걸 이번에 늘리는 거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법상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들한테 예. 혹은 기업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 총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과를 못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더 낼 게 있다더라. 그럴 경우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최소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정부는 얼마든지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최소가 5년이라는 거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까지도 15년까지도 15년이 지나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국가는 개인들한테 적게는 5년 최대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은 잘못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된 거고요. 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그러니까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한테 미리 알려줬을 때 네. 그러니까 부과가 되기 전에 미리 이제 불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은 300만 원 이상 세액일 경우에만 이걸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면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뭐 자기가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언젠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심지어 개인들도 개인 세무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네, 세무 개인 문제에 세무사.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예, 자기가 잘 모르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많이 민감하지만 서민들은 그렇죠. 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예. 사실 돈 많으신 분들은 은행 PB센터나 이런 데서 세무 서비스를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알아서, 예. 서민들은 그런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 현금으로 내야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해마다 이제 네.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왜 대학들은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요. 모든 거를 다 카드로 낼 수 있는데 왜 대학들만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이 이제 네.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교 3곳 중 2곳은 여전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 신한, NH농협, KB국민, 현대롯데, 우리, 하나SK 이렇게 8개 카드사들의 기준으를 봤을 때 올 2학기에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이 138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요? 네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 대학의 한 32%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 학기보다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셋 중 2곳은 카드로 등록금을 못 낸다는 얘기인데 네. 그나마도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은 뭐 삼성 카드만 받고 네. 어느 대학은 신한 카드만 받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체의 3분의 2 정도는 카드를 안 받고 받는 3분의 1 대학들도 대부분은 한두 개 카드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나마 카드를 받는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고 이른바 네. 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받긴 받는데 3개의 카드만 받는다고 합니다. 여긴 그래도 또 등록금이 좀 싸잖아요. 네, 조금 나은 거고 예. 연대, 서강대, 성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한 개 카드사만을 통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들은 또 등록금 높기로 유명한 그렇죠. 곳들이 많은데. 고려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안 받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게 수수료 문제인데요. 네.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하면 대학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수수료율이 평균 2.5% 정도니까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한 학기 등록금이 요즘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이다. 예. 좀 비싼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수수료로만 여기서 물어야 될 돈이 이제 10만 원이 넘게 되니까 그게 전체 재학생들을 다 합치면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이죠. 꽤 큰 부담인데 또 어떻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한 1%대까지 낮춰서 받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대학이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교육당국 쪽에서는 교육부 쪽에서는 금융위원회 쪽에다 금융당국 쪽에다가 이 수수료율을 조금 적게 하는 그런 예외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무슨 이 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일부 금액 이하는 면제해주거나 그런 특례 조항이 있는데 대학들한테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금융위원회에다 대학들도 대학 교육도 공공성이 있는 데니까 이걸 좀 예외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쪽에는 대학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 있는
데들도 안 하는데 많은데 이걸 다 대학까지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가요? 당국은 예. 당국대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대학은 나몰라라식으로 그냥 버티고 있고 결국은 학부모들만 그렇죠. 학생들만 예. 등골이 휘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이 학생들보다 형편이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예. 받아줘야 되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낸다고 해서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한꺼번에 이렇게 목돈을 내게 하면서 네. 글쎄요. 받는 혜택이랑 또 비교해서 기사를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요즘 네. 뭐 대학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것도 대학 평가의 한 항목, 이건 학생들에 좋은 대한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 서비스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 평가의 어떤 항목을 하나 정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또 무슨 비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최근에 이 신문 사회면에 보면은 네. 이 정부 산하기관들의 비리가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NIA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석 연구원 강모 씨하고 김모 씨가 최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하고 무려 18개 회사로부터 2억 7천만 원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연구원한테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 12억 원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미래부의 한 공무원이 이 미래부 발주 사업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보화진흥원 네. 여기다 맡게 해주겠다면서 또 이 체크카드를 받고 뭐 아주 뭐 참 그 이중삼중의 먹이사슬이 그러니까 미래부는 네. 산하기관은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 기업들한테 계속 돈이 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겁도 없네요. 여기 말고도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란 NIPA라는 곳에서도 못지않은 그런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이 최양희 미래 창조부 장관이 네. 산하기관장들을 불러가지고 뭐 호되게 질책을 했다는데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입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창조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그 관련 부처가 이런 비리로 얼룩지고 예. 아주 구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사죄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현대차와 쌍용차, 산타페와 코렌도의 연비 과장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1,800여 명의 소비자가 현대차와 쌍용차를 비롯한 6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이게 승산이 있는 건지 이렇게 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완전 소중한 반려동물. 그런데 길고양이는? 뮤직 토크쇼 도시동물과 공존을 꿈꾸다에서 함께 고민해봅니다. YTN 뉴스 FM 강종원의 뉴스 정면 승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함께하는 공개방송 뮤직 토크쇼 도시동물과 공존을 꿈꾸다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서교동 카라센터 더불어숨에서 열립니다. 가수 이한철, 서영은 그리고 임술래 영화감독이 도시동물에 대한 고민을 음악과 토크로 풀어보는데요. 참여 신청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또는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여름인데 쿨비즈라는 옷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쿨비즈라는 대표적인 뭐 그런 명칭을 쓰시는데 보통 저희는 쿨맥스 원단이라고 그래요. 통풍 잘 되면서 땀도 잘 말려주면서 그리고 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단 소재거든요. 많이 나가요? 그럼요. 굉장히 선호하시죠. 남자분들 요새 와이셔츠 소재는 보통 이런 건 어떤 소재 많이 쓰시나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나 아까 말씀드린 쿨맥스가 이제 부분적으로 통기성이 잘 되게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주로 나가죠. 아, 원래 이게 근데 이걸 정장으로 입는데 반팔로 입는 거를 쿨비즈라고도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뭐 긴팔 마이에다가 정장 반바지식으로도 많이 입으시고 아니면 이제 긴 바지에 또 이제 반팔 셔츠를 넥타이 없이 편안한 약간 세미 캐주얼 룩 정도? 그 정도 해서 많이 입으세요. 여름에는 더우시니까 넥타이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남성복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쿨비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예 시원하게 입자라고 해서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나 뭐 반바지라든가 뭐 짧은 팔 이런 것들을 좀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찾는다고 하네요. 매너 갖추면서 또 가볍고 시원하게 입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동차 구매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연비잖아요. 근데 이 연비가 부풀려졌다. 이런 판정이 현대차 산타페 그리고 쌍용차 코란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요. 국토부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버텨왔었고 고객들에게도 아직 이 연비 과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활동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과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최영기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과장 논란이요. 뭐 연비가 과장됐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2014년 6월 말경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연비 부족함 결정을 일부 차종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 소비자들이 이른바 뻥연비라고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후속 조치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국토부가요, 연비 부적합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으면은 회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일단은요,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재검사를 또 실시했고요. 네. 그리고 이를 공표한 것이 6월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반복적인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현대나 쌍용 그 두 회사에서는 외부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규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면은 소비자들한테 고지하고 보상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요. 네. 이 점에 대해서 고지하고 그에 대한 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뭐 보상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자발적인 보상이나 어떤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그 해당 차량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전체 그 손해배상 규모를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대략 뭐 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추정이 되시나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추정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네. 손해배상 규모의 근거는 잘못된 연비와 실제 연비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네. 차이에 따른 유류비 상당을 예.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페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 코란도의 경우에는 약 250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1차 소송에서 1,800명 정도가 법원에 이제 소장을 제기한 상태고요. 네. 이번 주 중으로 약 4,000명 정도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유사한 소송에서요. 작년에 네. 1심,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고요. 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유사했던 경우라면은 역시 연비 부풀리기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소송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초에도 방금 인터뷰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소위 예. 뻥연비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연비 부적합 이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요.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5004님인데 연비 측정은 제조사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측정 기관이 책임지는 게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 연비 표시 절차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이 제조사가 연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연비 신고를 예를 들어서 10km면 10km다 이렇게 연비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사후에 국가가 특정 차량을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부적합 나온 것도 먼저 제조사에서 연비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요. 출시 당시에. 그리고 사후에 국토부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적합이 판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런 그 연비 부풀리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수천억 대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네. 그때는 이러한 연비 측정에 대해서 단체 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소비자에 대해서 이러한 보상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소비자 전체에 대해서 보상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우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네. 충분히 뭐 보상이라든지 리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건 어떤 측면이죠? 지금 해당 법령에 보면 네. 이 성능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리콜 요구라든지 그러한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한 조항을 좀 폭넓게 활용을 해서 네. 확인된 연비 부적합에 대해서 보상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이번에 직접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했다고 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네네. 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비장의 무기랄까요?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나요? 작년에는 일단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 과정에서 예. 발생되는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예. 확인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국토부에서 미리 그런 부적함 여부를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는 그런 확인을 한 국토부는 이러한 연비 같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주무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거를 먼저 뒤집지 않는 이상 이 소송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그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때 한 1,800여 명이었는데 2차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4,00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결과는 아무래도 지금 연비에 대한 불만이 국민적으로 높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차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하시고는 지금도 소송에 대한 문의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2차에는 4,000명이 제기될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또 추가로 더 많은 또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저희 법무법인 예율로 직접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비소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저희 법무법인 예율의 연비소송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정보라든지 또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차량 등록증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분 확인이 돼야 되니까 신분증 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 카페에 보시면은 직접 그런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네.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같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네. 이게 몇 년식이고 어떤 그 자동차 기종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차종에 대해서는요,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복잡할 텐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코란도하고, 네. 산타페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산타페는 2륜 구동 차량이요. 2륜 구동 네.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예. 코란도는요, 2012년 이후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합하면 한 5,800여 명 정도가 소송에 일단 참여를 하시는데 네. 더 많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 소송을 지금 서류 정리가 된 소비자들이 5,800명 정도 된 거고요. 네. 실제로 저희 속에 소송 접수를 하신 분은 약 80, 네. 나머지 분들도 서류 정리가 끝나는 대로 3차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도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관하는 소비자들이 네. 저희 쪽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소송으로만 푸는 게 아닐 텐데 일단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좋기는 할 텐데 네. 어쨌든 안 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예, 맞습니다. 통해서라도 과장된 연비에 대한 피해는 좀 보상을 받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최영기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에볼라 공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의 어떤 그 경제,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아프리카 쪽에 투자했던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들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거나 뭐 주재 직원을 철수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그 리스크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케이터필러라는 그 중장비 제조업체가 있는데 라이베리아에서 10명의 직원을 철수를 시켰고 또 이제 영국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그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취항을 중단시켰고요. 또 호주 철광석 업체도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고 전원 인력들을 귀국시키고 뭐 프랑스의 이제 철강 회사도 그 라이베리아에서 그 공사를 중단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 외국 기업들, 외국인들이 이제 떠나면 그 아프리카 지역 경제가 이제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 떠난다는 건 기업이 이제 좀 발을 그 담그지 않고 돈이 이제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아프리카 정부의 재정에도 좀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불안한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서아프리카의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데가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에서도 에볼라 이 감염자가 발병했다고 하고, 현재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1억 원의 자금 집행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 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이 나이지리아까지 에볼라의 어떤 그 전염이 된다면 아프리카 경제 전체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프리카 그러면은 개발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대륙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타격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예,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다 해서 올해 상반기, 중반기에 이쪽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불안해서 뭐 빠져나오게 된다면 더 큰 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또 아프리카에 많이 투자했는데 중국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예, 중국은 아직 철수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 중국은 외교적으로 아프리카와 좀 그 긴밀하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이런 사태를 지원을 해주고 이럼으로써 좀 아프리카의 어떤 좀 점수를 땀으로써 우군을 만드는 그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가 늘 불안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우크라이나, 뭐 이라크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또 3대 악재라고 불러야지 되나요? 물가 상승, 그리고 빚까지 해서 이걸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문제가 된 나라들을 좀 세 개로 좀 분류해 보니까 일단 빚이 많은 나라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가 좀 위험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정학적 우려, 전쟁을 한다거나 뭐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빚이 많은 나라를 좀 보면요, 그리스랑 키프로스, 자메이카 이 세 나라를 좀 들 수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위기에서 회복되는 단계, 그러니까 최악을 좀 벗어났긴 했지만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채 비율이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174% 정도 되는데 보통 1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174%니까 뭐 상당히 위험하다고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월 달에 IMF 구제금융을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좀 보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121% 정도 되는데 여기도 역시 그 부채 비율을 보면은 좀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도 좀 IMF에서 작년에 구제금융을 받았고 여전히 이제 빚이 많은 그런 상태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는 어딘가요? 예, 이제 물가는 이제 최근에 디폴트를 맞은 그 아르헨티나,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위에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가 대표적인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10% 정도 물가 상승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30% 넘는 물가 상승이 있을 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디폴트를 아르헨티나가 지금 맞았는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동반돼서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경제에는 좀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 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40%였고, 40%요? 그 정도로 좀 위험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집트를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좀 뜨거운 나라죠. 러시아와 이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 혼란, 또 외환 보유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신용 등급도 뭐 1년 동안 3번이나 강등이 됐고, 그런 상황인데, 이 최근에는 러시아 경제 제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경제 전체에 이제 악영향이 끼칠 거다. 네. 그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것은요. 이제 유럽에서 맏형이라고 불리는 독일이요. 독일마저도 지금 경제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주에 2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2012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고, 경제가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지 못하고 위축됐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스페인이 0.6%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남유럽의 좀 취약한 나라라는 스페인보다 성장이 네. 좀 못한 거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데, 독일이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네. 독일은 러시아와 이 교역 관계가 많고 러시아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데, 러시아와 그 서방 국가들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과 러시아의 이제 교역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독일이 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가 서방의 수입 금지 조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앞으로도 독일이나 유럽에 좀 악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까지 흔들리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국채와 더불어서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불렸던 게 독일 국채잖아요. 네네. 보통 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세계 경제를 위험하게 보는 세력이 많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렸지만 독일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독일로 자금이 몰리냐. 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 어려울 때 미국에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가 올랐던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제 위기나 이상 신호가 오면 이제 국제 투자 자금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위험성이 가장 낮은 자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나라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독일에 자금이 몰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지정학적 위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니까 유럽 쪽에 있는 자금은 독일로 그 자금이 몰린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또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미국 쪽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독일이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앞으로도 좀 될 것 네. 같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 10년 국채 가격을 보면 5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게 2012년 중반 이후 최장 기간 상승했다고 하니까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좀 위험한 상황인가, 네. 이런 것을 좀 반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좀 많이 되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 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이요. 금융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보안 문제인데 자세한 얘기를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